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챕터 4장까지 나오는 챕터 4장의 정자계 부분을 쭉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자계 부분까지 쭉 봤고요. 여기까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내용들 위주로 봤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중간 시험 있죠? 중간고사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전자계약 1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정전계 정자계에서 우리가 전자계약이란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계와 자계가 모두 벡터 필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 x, y, z축 공간 좌표계 위에서 우리가 그 벡터 필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 외적의 정의학 계산 방법들 그리고 벡터의 선적분, 그죠? 선에 따라서 어떻게 적분이 되는지 그리고 면적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적분, 면적분을 알고 나면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죠? 벡터의 미분. 그렇죠.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배웠고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울기의 스칼라 필드라는 것은 점의 전체 3차원 공간에서 주어지는 어떤 함수가 그 x, y, z 좌표에 의해서 스칼라 값으로 주어지는 그런 함수죠. 예를 들면 공간에서의 온도가 우리가 스칼라 함수가 될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 그렇죠? 일렉트릭 포텐셜, V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값으로 표현되는 함수라고 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델 연산자를 취해주면 그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다이버전스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한 점에서 벡터 필드가 얼마나 바깥쪽 방향으로 우리가 발산하는가 하는 양, 그 양을 우리가 단위 부피당 우리가 닫힌 면적분으로 어떤 면 S를 잡아서 그 부피가 어떻게 되도록 그 부피가 매우 작을 때 우리가 그 양을 측정을 했었죠. 그 양을 정의를 했었고요. 컬은 어떻게 정의됐죠? 컬은 열린 면, 부피가 아니라 이번엔 열린 면에 대해서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하는 양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선적분으로 닫힌 선적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 위에서 어떤 여기서 주어지는 필드가 존재하겠죠. 이 위에 어떤 필드가 존재한다고 할 때 자계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면을 이쪽 면으로 잡으면 가장 그 도는 크기를 최대화할 수 있는 면이 되겠죠. 선적분을 했을 때, 그죠? 이 면의 바깥쪽 방향으로 선적분을 했을 때 벡터 필드의 면과 일치시켜서 가장 크게 그 벡터 필드의 회전하는 양이 크도록 면을 잡은 다음에 그 맥시멈 값을 어떻게 해주죠? 그 면의 크기로 나눠줘서 단위 면적당 표현해 주는 거죠. 근데 그 면을 어떻게 만들어 주죠? 델타 S를 0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점에서 주어지는 벡터 필드가 얼마나 회전하는가 하는 양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직각좌표계에서는 굉장히 특수하게 결국엔 발상과 그리고 컬이 각각 우리가 쉽게 표현되는 그런 값들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델 연산자가 우리가 미분 벡터라고 얘기했죠. 편미분을 가지는 벡터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델 연산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컬과 다이버전스가 각각 델 연산자와 어떤 벡터 필드의 내적,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야지 이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시어리엄,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나면 다이버전스 시어리엄과 스토커스 시어리엄을 역시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다이버전스 시어리엄, 스토커스 시어리엄에 의해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미분 형태를 적분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들, 여러 가지 전자기학에서의 수식의 유도 전개 과정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배웠던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도 리뷰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장을 접어들었습니다. 4장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처음에 뭘 봤죠? 4장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맥스웰 이퀘이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구조와는 우리가 좀 다르게 수업 방향을 진행했는데요. 맥스웰 이퀘이션이 참이다라는 가정에서 이미 참이란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사실이니까
우리가 결과를 먼저 알고 그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관찰되었던 것들을 맞는지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래서 총 스태틱한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정지되어져 있는 전개와 자개에 대해서만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설명했고요. 이제 이후에 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시간에 따라서 전개와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경우에 어떻게 맥스웰 이퀘이션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정자개까지만 봤는데요. 그때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4가지를 설명했고요. 유전율과 투자율로 전속밀도, 자속밀도까지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가우스 법칙, 전개를 전체를 면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럼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의 총량과 둘러싼 면의 바깥쪽 방향으로 면적분된 전속밀도의 총량이 같다라고 했었죠. 그게 가우스 법칙이었고요.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패곡선에 의해서 선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해주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위치 에너지의 차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패곡선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 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차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개를 우리가 닫힌 선적분을 해주면 0이 나오고요. 그거를 미분 형태로 표현하는 건 뭐가 돼요? 결국에는 전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전개는 어떻게 되죠? 발산값이 0이 된다는 거죠. 발산값이 0이 되고요. 미안합니다. 회전값이 0이 되고요. 발산값은 뭐가 된다 그랬죠? 발산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 발산해요? 전하량에 의해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하 밀도가 존재하면 전개는 발산하는 방향으로 생성되고요. 회전량은 항상 0이다. 왜냐하면 닫힌 선적분으로 우리가 패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해주면 0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개에 대해서 발산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개의 발산량은 닫힌 면에 대해서 발산하는 총량을 면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항상 들어오는 자개와 나가는 자개의 총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0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닫힌 면에 대해서. 그래서 자개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살펴보면 면적분해준 총값이 항상 내부에 0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하는 존재하지만 자하, 즉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N극과 S극이라는 거는 어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처럼 어떤 양을 가지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도는 방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닫힌 면에서는 그 내부에 독립된 자아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자개의 발산값이 0이다라는 우리가 미분식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자개의 회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류 밀도가 존재하면 그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게 소스였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암페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선에 대해서 선적분해주면 내부에 흐르는 총 전류의 양이 동일하게 된다. 그것이 자개에 대한 우리가 암페어 법칙, 맥스웰 이퀘이션이었죠. 그래서 그 4가지의 전체적인 미분식, 적분식, 그리고 어떤 걸 알아야 돼요? 물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로렌츠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쉽게 전개와 자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개는 로렌츠의 힘에서 바로 나왔지만 전개는 어떤 전하가 존재할 때 그 옆에 다른 전하를 놨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받나 하는 값이었죠. 하지만 자개의 경우에는 자개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속 밀도에 대해서 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전속 밀도가 존재할 때 전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 받는 힘이 있죠. 그 받는 힘이 결국엔 이 자속 밀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속 밀도와 연관이 있고요. 그 힘과 자속 밀도가 연관이 있고 뒤에 가서 물질에 의해서 투자율에 의해서 자개, 즉 자개 강도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스태틱한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암페어 법칙과 그리고 그 마그네틱 필드의 맥스웰 이퀘이션이 가지는 의미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꼼꼼히 다 동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암페어 법칙을 언제 적용하는지 그리고 암페어 법칙 예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암페어 법칙은 보통 원통형 좌표계에서 표현을 했었죠.
그 암페어 법칙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절로 가서 우리가 이제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포텐셜은 스칼라 값으로 V 값으로 표현이 되는 값이었는데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은 우리가 벡터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자석 밀도는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의 컬 값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포아송 이퀘이션을 쭉 풀어서 전류 밀도와 그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 벡터와의 관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구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A 벡터는 뭐 앞에 상수값이 나오고 그리고 R분의 전류 밀도 J 수식을 우리가 전체 부피 V'으로 적분해 줬었죠. 부피 적분해 줬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프라임이 뭔가? 소스가 뭔가? 그리고 R, 거리 R은 어떤 걸 의미하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렉트릭 포텐셜 V와 비교해서 설명을 했던 거 여러분들 동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는 우리가 자석 밀도를 면적 분한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 면적 분한 값은 결과적으로는 자개 포텐셜을 결국엔 선적 분한 거, 그 면에 대해서 선적 분한 거, 열린 면의 선적 분한 값과 같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꾸로 책의 가장 앞에 있는 4-1 비오사바트 법칙을 거꾸로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맥스웰 이퀘이션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비오사바트 법칙을 우리가 구한 마그네틱 포텐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선전류에 의해서 미소 길이의 선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위치에서의 자석 밀도,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석 밀도를 구하는 것을, 자개를 구하는 것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공식을 우리가 비오사바트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비오사바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들을 푸는 것들을 했죠. 그래서 암페어 법칙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렇죠. 대칭적이지 않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유한한 길이의 도선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 밀도를 구하는 그런 예제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오사바트 법칙에서 구한 결과와 암페어 법칙에서 구한 결과가 일치하게 된다. 특수한 경우에 특이한 지점에 가면 일치하게 된다는 것들, 그 예제들에서 좀 봤었죠. 즉 길이가 예를 들어서 무한하게 길어지면 직선도선, 유한한 길이의 직선도선에서 우리가 살펴본 자석 밀도 크기, 비오사바트 법칙에 의해서 구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무한대로 보내면, 길이를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암페어 법칙에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수식과 같아지는 거 확인했고요. 결과적으로 비오사바트 법칙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선도선, 곡선도선에 의한 결과적으로는 자석 밀도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투자율과 자성체, 그죠? 투자율 뮤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마그네틱 다이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과 대비되는 개념이었죠. 일렉트릭 다이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마그네틱 다이폴이라는 것을 매우 작은 크기의 회전하는 전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외부 자석 밀도가 있을 때 그 내부에서, 물질 내부에서 새로운 자석 밀도를 만드는, 즉 자화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적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특성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외부의 전류가 있을 때 자석 밀도가 만들어지고요. 그 자석 밀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총 자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외부의 전류가 주어졌을 때 실제 만들어지는 자석 밀도, 자개의 그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화가 되는지, 그래서 자화율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래서 자화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 플러스 자화율, 그 값을 비투자율이라고 했습니다. 뮤 R 값을 우리가 표현했고요. 뮤 R 값에 우리가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 뮤 제로 값을 갖다가 곱하면 우리가 그 전체적인 절대 투자율, 그래서 퍼미어빌리티 값이 우리가 뮤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화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화율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비투자율은 왜 1 플러스 자화율이 되고, 그러면 총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물질의 투자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계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맥스웰 이퀘이션 두 가지를 자기에 대해서 놓고 그래서 처음에 선적분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탄젠트 방향, 즉 접선 방향의 경계치에서의 자개의 관계식을 봤고요. 물질 1과 물질 2의 자개의 차이점들을 봤고요. 그리고 탄젠트 방향, 법선 방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닫힌 면을 우리가 경계의 면 위에다가 놓고 닫힌 면 전체에 어떤 부피를 놓고 그 부피의 바깥쪽 표면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적분을 해서 물론 그 높이는 0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면에 접하게 될 테니까 그때 우리가 자속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속 밀도의 법선 방향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속 밀도의 법선 방향, 즉 직각 방향, 면에 맞닿은 면의 직각 방향으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개는 그 투자율에 비례해서 결국에 결정이 되게 되겠죠. 물질 1과 물질 2의 투자율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자개 H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도 용량, 인덕턴스, 그리고 인덕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4장 내용들을 총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장 앞부분을 좀 봤었고요. 2장의 전체적으로 수학적인 툴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것들을 이해를 했으면 벡터 필드의 미분 적분이 이해가 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해할 수 있고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자개에 대해 정자개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식들을 끌어내고 또한 마그네틱 포텐셜 같은 그런 값들을 정의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서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 자개, 자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고 풀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그런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지는 문제에서 직접 답안에 설명할 수 있게 혹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보고 그 노트를 보고 이해가 되셨으면 그걸 덮고 나서도 빈 백지에 그 설명하는 바를 여러분들 스스로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설명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있죠.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습 문제로 추가적으로 내드리는 연습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과 그리고 연습 문제 2를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연습 문제 2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나오는 제가 만들어준 문제들 그리고 혹은 책에 있는 예제들 제가 거기에 포함시킨 예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풀어라 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예제의 답안을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공해드린 답안을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가 조금 변형됐을 때도 풀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연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4장 우리 전자기학 2의 앞부분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중간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중간고사 보고 나서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